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얇은 실크 잠옷을 뚫고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윤서아는 웅장하지만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쓰러진 채 칼로 베는 듯한 복부의 통증에 가느다란 신음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장악했다. 이 넓은 저택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남편인 강태민은 오늘 저녁 늦는다고 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늘 그렇듯 간결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다. 서아는 의심하지 않았다. 유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의 삶은 언제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결혼 생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법, 그의 세계를 방해하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뱃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 아이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차갑고 공허한 결혼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에게 온기를 주었던 희망의 불씨였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소파 위에 놓인 휴대폰을 간신히 잡았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화면에 떠오른 내 남편이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연결음이 저택의 정막을 갈랐다. 제발, 제발 받아. 그녀는 속으로 애원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기계음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냈다. 태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2번, 3번. 4번째 시도에서 길게 이어지던 연결음이 갑자기 뚝 끊겼다. 그가 직접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른 것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중요한 회의 중이라도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4통이나 찍혀 있다면 보통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을까? 그 어떤 상상도 지금의 강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서아는 힘겹게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굳어 타자를 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태민 씨나 너무 아파요. 배가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애타게 답장을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통증은 점점 더 격렬해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휴대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구원이라도 만난 듯 서아는 급하게 화면을 켰다. 하지만 발신자는 태민이 아니었다. 박진수 태민의 대학 동기이자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메시지는 동영상이었다.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시끄러운 음악, 화려한 조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강남의 최고급 라운지 바였다. 영상의 중앙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활짝 웃으며 촛불이 꽂힌 케이크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유라,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강태민의 잊지 못할 첫사랑.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세상 가장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강태민이 있었다. 그는 서아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눈빛으로 유라를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유라야, 생일 축하한다. 강 이사님이 널 위해 통째로 빌렸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첫사랑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
그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서아의 뱃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통증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더 지독한 고통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고의 로펌에서 촉망받는 변호사였던 그녀는 강태민을 만나 모든 것을 버렸다.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유진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꿈을 지웠다. 시부모님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도 언젠가는 태민이 자신을 봐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버텼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 텅 빈 집의 온기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진그룹의 후계자 아내라는 자리에 필요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아,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적어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아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다. 시댁에 전화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며느리의 안위보다 가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들이었다. 이 밤중에 소란을 피웠다며 오히려 그녀를 탓할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다. 네, 119입니다. 살 돈 여주세요. 여기가 성북동. 주소를 말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아의 귀에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에는 여전히 강태민이 최유라를 향해 웃고 있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의식을 덮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그녀는 생애 가장 춥고 외로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시각 도시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는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축배를 들고 있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 들것에 실려나가는 흔들림 속에서 서아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직 그녀 자신뿐이라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윤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다. 새하얀 천장, 새하얀 벽, 새하얀 침대 시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깨끗해서 오히려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서는 심박을 알리는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나요? 환자분.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여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하는 말은 입술을 겨우 열었다. 여기가 어디죠?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어젯밤 구급차로 실려오셨어요. 어젯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감촉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 그리고 휴대폰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강태민의 얼굴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기억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아이, 내 아이는요.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어젯밤 내내 느껴졌던 묵직한 존재감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느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의사는
그녀의 손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타깝지만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유산되었습니다. 임신 초기였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쇼크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오셨더라면 의사의 뒷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서아의 귀에는 유산이라는 두 글자만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결혼 생활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나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이유였는데,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고 몸은 돌처럼 굳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의 영혼에 닿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다. 강태민이었다. 어젯밤과 달리 오늘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안타까움 대신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그는 침대로 다가오지도 않고 입구에 선 채로 팔짱을 끼며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정신이 좀 들어 그것이 아이를 잃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그가 건넨 첫마디였다. 서아는 대답할 힘도 없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안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하필 구급차를 불러서 소란을 피워 이 일이 기자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쩔 뻔했어. 걱정이 아니었다. 질책이었다. 아내의 건강이나 아이의 안위보다 유진그룹의 이미지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서아의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있었어요? 태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말했잖아. 중요한 미팅이었다고. 빠질 수가 없었어. 거짓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최유라 씨 생일 파티가 그렇게 중요한 미팅이었군요.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그의 표정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떻게 알았냐는 듯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그걸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어디서 뭘 했든 이제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둬요. 강태민 씨.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이제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내 아이를 죽였어.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제정신이야. 내 몸이 약해서 유산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애라도 지우라고 했나?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밝혔다. 4통이나 전화를 했어요.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제발 받아달라고. 하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죠. 아니, 거절했지. 당신 첫사랑 생일 파티가 방해될까봐. 그만의 태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이성이 끊어진 듯 보였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의사 말 들어보니 어차피 초기라 안정적이지도 않았다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유난이야.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되잖아.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된다. 그 말은 서아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을 잇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 윤서아는 그 도구를 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아니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서아 씨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아닙니다. 아이는 잠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서아를 흘긋 쳐다보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다. 서아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한편의 거대한 연극이었다. 강태민은 완벽한 후계자 역할을, 그녀는 그 옆을 지키는 현모양처 역할을 맡은 배우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태민은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 퇴원수속은 김 비서한테 처리하라고 할 테니 조용히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특히 기자들에게는 한마디도 해선 안 돼. 알았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라 주인이 하인에게 내리는 지시와도 같았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태민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듣고 있어. 윤서아, 나가요. 뭐 여기서 나가라고요. 서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민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자의 섬뜩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지금의 윤서아는 그가 알던 언제나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몸을 돌렸다. 마음대로 해. 김 비서 통해서 병원비는 처리할 테니 뒷수습이나 잘하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병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서아는 한참 동안 문이 닫힌 자리를 응시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텅 빈 아랫배를 감쌌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약속할게.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너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 사람들, 엄마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폐허 속에서 윤서아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 비서가 마련해준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아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년간 그녀가 살았던 세상은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였지만 실은 독을 품은 허상이었다. 이제 그 허상이 거치자 비로소 세상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다. 차가 거대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와 정원사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맞았다. 평소 같았으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을 테지만 오늘의 서아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 모두 일찍 퇴근하세요.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저택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고용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누구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안주인의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저택에 오롯이 혼자 남게 되자 서하는 것을 소파에 잠시 주저앉았다. 바로 이곳 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아이를 잃었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고통과 절망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슬픔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기억을 분노의 연료로 삼기 위해서였다. 몇 분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침실이 아닌 강태민의 서재였다. 결혼 후 3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허락 없이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었고 그녀는 그 경계를 존중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묵직한 원목문을 열자 가죽과 낡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방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책장,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중앙에 놓인 육중한 책상. 모든 것이 강태민이라는 사람의 권위와 오만함을 드러내는 듯했다. 서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책상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그녀는 먼저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최유라의 생일이었다.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를 기만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탕화면은 깔끔했지만 서하의 눈은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녀는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개인 프로젝트라는 평범한 이름의 폴더였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수많은 조합을 시도한 끝에 폴더는 마침내 열렸다. 비밀번호는 최유라의 데뷔 날짜였다. 폴더 안에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각종 문서 파일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 호텔 스위트룸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영상까지 모든 파일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서하가 입덧으로 고생하던 날도 있었고 결혼 기념일도 있었다. 그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모든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와 보안 클라우드로 옮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그는 언제나 개인적인 지출은 별도의 카드를 사용했다. 서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금 장치가 달린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머리핀 하나로 간단하게 잠금 장치를 해제한 그녀는 그 안에서 VVIP 카드 몇 장과 사용 내역서를 찾아냈다. 내역은 상상을 초월했다. 최유라의 이름으로 결제된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는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월세까지 그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카드 중 하나의 자금 출처가 유진그룹의 법인카드라는 점이었다. 그는 공금을 횡령하여 내연녀의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하는 차갑게 웃었다. 강태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멍청했구나. 이혼 소송을 넘어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서하는 서재를 나왔다. 해가 지고 저택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좋아하던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원피스와 스커트들이 가득했다. 현모양처 윤서아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입었던 갑옷들이었다. 그녀는 그 옷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변호사 시절 입었던 각 잡힌 파워수트들이 잠들어 있었다. 날카로운 어깨선, 간결한 디자인, 차가운 색상의 옷들. 그녀는 그중 가장 어두운 네이비색 수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자 그곳에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유순한 며느리는 없었다. 차갑고 지적인 눈빛을 한 변호사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야 박지원 이사. 윤서아.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지원은 서아의 로펌 동기이자 최고의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라이벌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누구보다 인정해 주었던 친구였다. 서아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전혀.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전화했어. 변호사가 필요해.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지원 역시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강태민 그 인간이 사고 쳤구나. 사고 정도가 아니야. 전쟁을 시작해야 해. 알았어. 지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언제나 내 편인 거 알지. 돌아온 걸 환영한다. 윤서아 변호사. 그 한마디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약속을 잡았다. 내일 오후 2시 내 개인 오피스텔에서 보자.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끄는 서아는 안방이 아닌 저택의 작은 서재로 사용되던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부터 이곳이 그녀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될 것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서아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작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한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 그는 문에 기댄 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는 서아의 모습은 낯설었다. 특히 그녀가 입고 있는 딱딱한 정장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 회사 놀이라도 하는 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만. 유난 떨고 방으로 들어와. 서아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꾸했다. 할 일 있으니 먼저 자요. 뭐 태민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윤서아 아직도 화가 난 모양인데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애까지 잘못된 거 아니야. 서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아이 이름 담지 마. 뭐라고? 그리고 우린 이제 할 얘기 없어요. 조용히 나가주지 않으면 경호원을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인 무단 침입으로. 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입에서 외부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완전히 타인으로 취급하는 냉막함을 읽고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것이 일시적인 반항일 뿐이라고, 결국 그녀는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서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아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가 정리한 강태민의 배신과
범죄의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지난 3년간 저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다시 윤서아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복수의 여신이 될지 정의의 심판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이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뿐이었다. 윤서아의 침묵은 강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유령처럼 저택을 맴돌았다. 안방 대신 작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고 그와는 식사 시간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태민이 몇 번이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단답형의 대답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 순종적이고 부서질 듯 연약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태민은 그녀의 변화가 유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히스테리일 것이라고 치부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토로했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태민 씨, 겨우 그런 일로 뭘 그렇게 걱정해.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애까지 잃었는데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좀 내버려둬.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원래 있던 자리 먼지 쌓인 장식품 자리로. 유라의 목소리에는 서아에 대한 경멸과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서아를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강태민의 곁을 잠시 차지하고 있는 이름뿐인 아내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서아의 반격은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최유라 자신이었다. 며칠 후 최유라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긴급한 호출을 받았다. 대표의 사무실은 분위기가 몹시 굳어 있었다. 대표는 굳은 얼굴로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화면에는 익명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첨부된 파일들은 최유라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강태민과 함께 밀월 여행을 떠났던 사진들.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해준 명품 가방과 보석들의 영수증 사진. 그리고 청담동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귀사의 소속 배우 최유라 씨는 유진그룹 강태민 상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 자료들은 언론사와 국세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최유라는 본능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윤서아, 그 연약하고 바보 같던 여자. 이건 전부 조작이에요. 말도 안 돼. 유라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다. 대표는 차갑게 말했다. 유라야,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온 세월이 얼만데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것 같아. 유진그룹 법인카드 내역서까지 첨부되어 있는데 강태민 상무 그 사람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근데 어쩌냐.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야. 횡령 공범이라고. 이게 터지면 내 배우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대표님 강태민 상무 정리해. 그리고 당분간 모든 활동 중단하고 자숙해. 이 이메일 보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경고를 보낸 거니까. 여기서 더 일을 키우면
우리 회사까지 위험해져. 소속사를 나온 유라는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감히 윤서아가 그 여자 따위가 자신을 협박해 그녀는 곧장 강태민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불며 하소연했다. 태민 역시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아가 자신의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결국 유라는 직접 서아를 만나 단판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아가 머물고 있는 저택으로 찾아갔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서아는 의외로 순순히 안으로 들였다. 화려한 여배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치장한 유라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양서아를 내려다보았다. 반면 서아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무슨 할 말이죠? 최유라 씨. 서아는 담담하게 되물으며 그녀를 위한 차를 준비했다. 이메일 당신이 보냈지. 어떻게 그런 비겁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야지. 유라는 언성을 높였다. 서아는 뜨거운 찻잔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정정당당함이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잃고 고통받는 밤에 생일 파티를 즐기던 분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비겁한 건 내가 아니라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 아닐까요? 서아의 차분하지만 뼈 있는 말에 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가정 웃기지 마. 당신과 태민 씨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있기는 했어. 그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대용품 구색 맞추기용 아내였을 뿐이야. 그걸 아직도 몰랐어.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는 거예요. 내 자리도 내 남편도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요. 유라는 서아의 예상 밖의 대답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아가 매달리며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라고요. 서아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태민 씨와 그리고 유진 그룹과 얽힌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이에요. 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아내 유진 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진심이야 물론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놔야겠어요. 뭐라고? 태민 씨에게서 받은 모든 것들. 청담동 오피스텔 명품 가방, 보석 자동차. 그 모든 건 원래 내 몫이었어야 할 재산으로 산 것들이니까. 깨끗하게 이혼해주는 대신 위자료는 그 정도로 받죠. 서아의 말에 유라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구나, 윤서아. 내가 왜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최유라 씨. 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안주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터뜨려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불륜녀로 낙인 찍히고 배우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 국세청 세무조사랑 검찰 조사도 덤으로 받게 되겠네요. 횡령 공범 혐의로.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서아를 노려보았다. 서아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유라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얕보고 있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녀는 변호사였다. 법을 무기로 싸우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은 많이 못 드려요.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약속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서아는 유라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유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집어들었지만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서아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그녀는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윤서아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최유라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박지원의 법률사무소는 서울의 심장부 법원과 검찰청이 마주 보고 있는 서초동에 위치해 있었다. 윤서아는 3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느꼈다. 핏빛처럼 붉은 가죽 소파와 차가운 금속 장식이 어우러진 지원의 사무실은 그녀의 공격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제 막 최종 검토를 마친 소장이 놓여 있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 뭉치. 그것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윤서아라는 한 인간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자 강태민과 최유라의 부도덕함, 그리고 유진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기소장이기도 했다. 지원이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 증거를 혼자서 다 모았다니. 네가 왜 우리 로펌의 에이스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 특히 강태민의 법인카드 횡령 내역은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결정타야. 소장에는 강태민의 외도 증거는 물론 그가 최유라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유진그룹의 공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서아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결혼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따진 것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포기해야 했던 그녀의 빛나는 커리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아이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 소장을 보면 강태민은 물론이고 유진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히겠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어떻게 전달할까? 강태민에게 바로 보낼까? 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 강 회장님께 동시에 전달해 주세요. 이왕이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요. 지원은 서아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좋아. 쇼는 화려할수록 좋은 법이지. 다음 날 오후 유진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에서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강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에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강 회장은 자수성가한 신화적인 인물로 카리스마와 냉혹함으로 거대한 유진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회사는 그의 삶 그 자체였고 아들인 강태민은 그 제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였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강 회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가 내민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위에는 법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잠시 정회하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개봉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수십 년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온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윤서아, 그저 아들의 옆자리를 채우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 그림자처럼 존재감 없던 아이. 그 아이가 감히 자신의 제국의 칼을 겨눈 것이다. 소장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들의 분류는 불쾌했지만 재벌가에서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이르자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유진 그룹의 명성과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강태민, 당장 들어오라고 해. 회장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은 소장을 책상 위에 던지며 막 도착한 아들을 노려보았다. 태민은 아버지의 분노 어린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아버지 그게. 내 놈 여자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대 강 회장의 불호령에 태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히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멍청한 놈. 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다. 네가 상대하는 여자는 길거리의 꽃뱀이 아니야.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던 변호사다.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판단 착오였다. 태민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외도 사실보다 이를 어설프게 처리하여 그룹에 해를 끼친 것을 더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이전에 유진 그룹의 후계자라는 상품이었다.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를 사겼다. 그는 다시 냉정한 경영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됐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너는 당분간 근신하고 있어.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저녁 서한은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일 저녁 한적한 호텔의 한식당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서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한은 이미 도착해 있는 강 회장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이었다. 그는 며느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적수를 대하는 기업가의 모습이었다. 얼마를 원하나 그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시끄러운 소송을 취하하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대가 말이다. 네가 포기한 변호사 연봉의 10배, 20배 원하는 액수를 말해봐. 내 아들놈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니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만 아니라면 맞춰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서한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술을 축였다. 회장님, 무언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과 제 아이의 목숨값을 팔러온 것이 아닙니다. 서하의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럼 대체 원하는 게 뭐냐? 소장에 적힌
그 터무니없는 금액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냐. 제가 요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처음부터 기만으로 시작된 결혼을 끝내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법적 배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제 변호사와 함께 법률에 근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강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정의애송이 변호사 시절의 감상에 아직도 젖어 있는 모양이군. 윤서아, 네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잊은 것 같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이 나라에서 두 번 다시 변호사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회장님이야말로 잊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계신지를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당겨 앉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반석 위에 올려놓은 명성, 그리고 후계자의 추악한 횡령 스캔들이 터졌을 때 폭락할 주가까지도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디서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게냐.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과 유진그룹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쓰러질 겁니다. 과연 그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일까요? 정적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인 강 회장은 자신의 연약한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윤서아라는 여자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그녀는 돈으로 회유하거나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예를 갖춰 고개를 숙인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음식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법률이라는 폭풍이 이제 유진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릴 만한 유진그룹 후계자의 재판은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태민이었다. 최고급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된 방패군단을 대동한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굳은 얼굴과 초조한 눈빛은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윤서아와 박지원이 탄 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서아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법정으로 향하는 전사와도 같았다. 슬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날카로운 지성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두 여성이 법원 계단을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법정 내부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 한쪽에는 굳은 얼굴의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정하고 첫 번째 조정기일이 시작되었다. 먼저 강태민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노련하게 윤서아를 돈을 노리고 결혼한 야심가이자 재벌가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히스테리를 부린 아내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원고 윤서아 씨는 피고 강태민 씨의 재력과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결혼 생활 내내 과도한 사치를 부리고 피해망상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유산이라는 안타까운 사건 역시 본인의 부주의와 정서적 불안정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이는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명백한 이에 있습니다. 박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변호사의 말을 잘랐다. 피고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비겁한 시도입니다. 판사는 이해를 받아들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원고 측으로 넘어왔다. 박지원은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차분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한 인격체에 대한 기만과 무시, 그리고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녀는 강태민과 최유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서아가 병원에 실려가던 그 밤 두 사람이 화려한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던 동영상은 방청석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진 윤서아의 증언 시간.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다. 강태민 측 변호사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려 했었다. 증인은 결혼과 동시에 잘나가던 변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하기 싫어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아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일을 그만둔 것은 유진그룹의 며느리로서 가정에 충실해 달라는 시댁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희생함으로써 제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유산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피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그 질문에 서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4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눈물 한 방울 없었기에 더욱 처절하게 들렸다. 강태민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다. 마침내 박지원이 준비한 최후의 일격을 날릴 시간이 왔다. 그녀는 강태민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민은 마지못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박지원은 최유라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태민은 오랜 친구 사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친구 사이라고요. 지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피고는 친구를 위해 수억 원대의 선물을 하고 월세 수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얻어주기도 하나 보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태민은 언성을 높였다. 바로 이 근거입니다. 지원은 마지막 증거 자료를 재판부와 피고 측에 제출했다. 스크린에는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 떠올랐다. 소유주는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었다. 이어서 박지원은 그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유진그룹의 자회사 법인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오피스텔 매매 대금으로 지불된 내역을 공개했다. 자금 이체를 최종 승인한 사람의 서명란에는 강태민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원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 강태민은 내연녀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즉 주주들의 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그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강태민 측 변호인단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고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이성이 끊어진 것은 강태민이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다. 윤서아, 이 악독한 년, 네가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함정을 판 거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조용히 하시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지만 이미 그의 귀에는 아무것 들리지 않았다. 유진그룹의 세련된 후계자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자존심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결국 휴정되었다.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태민은 서아를 향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다. 서아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 선 지원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끝났어, 서아야. 두 사람이 법정을 나서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들에게로 향했다.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장 가까이 있던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강태민의 자존심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윤서아의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나 있었다. 몇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정 안의 공기는 마지막 남은 재가 타들어가듯 무겁고 고요했다. 그동안 언론은 연일 유진그룹의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강태민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의 모든 이목이 오늘 이 자리에 쏠려 있었다. 강태민은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패배감에 젖은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강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자신의 제국에 가해진 치명적인 오점을 어떻게 수습할지만을 생각하는 듯 보였다. 윤서아는 조용히 판사의 입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미 그녀의 전쟁은 끝났기 때문이었다. 오늘 선고는 그저 전쟁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마침내 판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주문, 원고 윤서아와 피고 강태민은 이혼한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판사가 읊은 액수는 대한민국의 이혼 소송 역사상 전례 없는 금액이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한 여성이 겪은 고통과 희생된 미래에 대한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 강태민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본 재판부는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마지막 문장이 선고되는 순간 강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판사를 바라보았다. 이혼 막대한 재산 손실,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무심코 방청석의 아버지를 보았다. 강 회장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아는 법정을 나섰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멈춰서서 마이크 앞에 섰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서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당연한 정의가 실현된 날일 뿐입니다. 저는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고 도와준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수많은 여성분들의 용기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 너머의 세상을 향해 말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발걸음이 소리 없이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복수심의 환희가 아닌 상처를 극복한 자의 깊은 성찰과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고 박지원과 함께 군중을 빠져나갔다. 그 후 폭풍은 거대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강태민을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고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잘라낸 것이다. 최유라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국민 첫사랑이었던 그녀는 국민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모든 광고와 작품에서 퇴출당했고 대중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강태민이 사준 청담동 오피스텔 역시 횡령 사건의 증거물로 압류되었다. 그녀가 욕망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허름한 원룸텔에서 TV 뉴스에 나오는 윤서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서아는 홀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자신의 아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가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늘에서 편히 쉬렴. 그리고 고마웠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단다. 눈물이 한 방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비로소 화해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 새로 지은 건물 3층에 윤서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원목 가구와 부드러운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 방문하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개소식 날 박지원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이야, 윤서아 변호사님.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 축하해. 고마워 지원아. 다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20대 초반에 앳된 여성이 들어왔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팔에는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다. 여기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신다는. 서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 미소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품고 그것을 타인을 위한 온기로 승화시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변호사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여성을 상담실로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얼굴에는 지독한 고통을 이겨낸 자의 강인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의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과거의 자신처럼 어둠 속에 갇힌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는 등불이 되려 했다. 윤서아의 진짜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